결혼 5년 차를 맞이한 이 부부는 30 중반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7시면 집을 나섰고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을 열곤 했죠. 외벌이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남편은 그것을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는 언제나 빡빡했고 야근과 회식도 잦았어요. 피곤에 찌든 얼굴로 집에 돌아와도 아내와 아이의 얼굴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가족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이어갔죠. 아내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었고 3살 난 아이를 전담으로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아이를 깨워 씻기고 아침밥을 먹이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됐어요. 기저귀를 갈고 옷을 입히고 장난감을 치우고 다시 어질러지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곤 했습니다. 오후에는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보거나 블록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죠. 저녁이 되면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저녁 준비를 해야 했고 남편이 돌아오면 함께 식사를 하고 아이를 목욕시키고 재우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육아라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반복적인 일인지 아내는 매일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이 가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큰 다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죠. 남편은 아내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최대한 배려하려 노력했습니다. 주말엔 아이를 데리고 나가 아내에게 휴식 시간을 주기도 했고 가끔은 외식을 하며 아내의 수고를 덜어주려 했어요. 아내 역시 남편이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있었고 집에서만큼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견고해 보였고 이 가정이 흔들릴 거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변화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새 돌이 지난 아이는 이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나이가 됐고 사회성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 등원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9시면 아이는 어린이집으로 향했고 오후 4시에 하원하는 일정이 반복됐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면서 아내에게는 예상보다 많은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죠.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려 7시간이라는 시간이 온전히 아내의 것이 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 동안 밀린 집안일을 하거나 쉬면서 보냈지만 점차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찾아왔어요. 아내는 하루 종일 아이와만 있다가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유로움과 동시에 외로움이 밀려왔죠. 집안일을 해도 1~2시간이면 끝났고 나머지 시간을 혼자 집에서 보내기엔 너무 길었습니다. 성인과의 대화가 그리워졌고 육아와 가사 노동에서 벗어난 본인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욕구가 커져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고 아내의 이런 미묘한 심리 변화를 알아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에 안도하며 아내도 이제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만 생각했죠. 그렇게 아내는 등원 후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를 산책하기도 하고 마트에 들러 장을 보기도 했지만 매일 그렇게만 보내기엔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아내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카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늑한 분위기에 사람도 많지 않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었죠. 아내는 그곳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카페 방문은 그저 육아 중 잠깐의 휴식으로 인식됐고
전혀 의심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내가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 여겼습니다. 카페는 아내에게 단순한 휴식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았던 곳이었죠.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은 아내에게 작은 위안이 됐습니다. 육아와 가사에서 벗어나 온전히 본인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혼자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던 아내는 어느 날 우연히 한 남자와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던 남자는 아내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고 깔끔한 인상이었죠. 서로 가볍게 미소를 주고받는 것으로 첫 만남은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도 아내는 같은 시간에 카페를 찾았고 그 남자 역시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연속 같은 카페에서 마주치자 어색한 인사가 오갔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남자는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영업직이라 외근이 작고 평일 낮 시간대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일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아내는 본인이 육아휴직 중이며 아이 등원 후 잠깐 시간을 내어 카페에 온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같은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끼리 나누는 가벼운 인사말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아내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같은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둘은 카페에서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대화는 점점 길어졌죠. 남자는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공감하는 표현도 자주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는 나눌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이 남자와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육아의 힘든 점이나 본인의 답답한 감정들을 털어놓으면 남자는 진지하게 들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늘 바빠서 아내의 이런 감정을 나눌 시간이 없었지만 이 남자는 달랐죠. 아내는 점차 카페에 가는 것이 기다려지기 시작했고 전날 밤부터 다음 날 만남을 생각하며 설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둘의 관계는 단순한 카페 지인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나면 곧장 카페로 향했어요. 남자 역시 같은 시간에 카페에 나와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둘은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문자 메시지로 그날의 일정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났고 대화 주제도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깊어져 갔습니다. 아내는 결혼 생활의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했고 남자는 본인 역시 외로움을 느낀다며 공감을 표현했어요. 둘 사이에는 묘한 감정적 유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 등원 후 카페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내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죠. 아내가 웃는 얼굴로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남편은 안심했습니다. 카페 이용을 위한 소액의 지출도 아내의 재충전을 위한 필요한 비용이라 여겼어요. 아내가 행복해 보이니 그것으로 충분했고 그 행복의 이유가 카페에서 만나는 다른 남자 때문이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회사 일에 집중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빠져들고 있었죠. 카페는 이제 아내에게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불륜남과 만나는 약속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등원시킨 후 9시 30분이면 카페에 도착했고 남자는 언제나 그곳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눈빛을 교환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내는 이 만남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관심, 그리고 자신을 여자로 대하는 남자의 시선이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이자 엄마였지만 이 남자 앞에서는 그저 한 명의 여자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 감정은 아내를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은 더 이상 둘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장소에서 커피만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점점 답답하게 느껴졌죠. 둘은 자연스럽게 카페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먼저 점심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아내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으니 집에 돌아가서 혼자 식사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후 4시 하원 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점심시간 정도는 충분히 함께 보낼 수 있었죠. 아내는 스스로에게 그저 친구와 밥 한 끼 먹는 것뿐이라고 합리화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첫 외부 데이트는 카페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한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평일 낮 시간이라 손님도 많지 않았고 둘은 구석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어요. 남자는 아내가 좋아할 만한 메뉴를 추천했고 음식이 나오는 동안 다정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식사할 때와는 다른 설렘을 느꼈죠. 남편과의 외식은 늘 아이 중심이었고 대화도 육아나 생활비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와의 식사는 달랐어요. 아내 자신에게 집중해 주었고 아내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으며 아내를 한 명의 여자로 대해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아내는 이미 다음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 둘의 만남은 일주일에 2~3번으로 늘어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함께 식당으로 이동했죠. 때로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찾기도 했고 때로는 허름한 골목 식당에 숨듯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매번 다른 곳을 가면서도 아이 하원 시간인 오후 4시는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시간 관리는 철저했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남자 역시 평일 낮 시간대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일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내와의 만남을 우선순위에 두었죠. 둘은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고 만남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감정도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남자는 아내에게 쇼핑몰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옷을 사러 가는데 여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핑계였죠. 아내는 잠깐 고민했지만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쇼핑몰은 카페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고 평일 낮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남자는 옷가게를 둘러보며 아내에게 이것저것 물어봤고 아내는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옷을 골라주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나서는 같은 쇼핑몰 안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죠. 창밖으로 보이는 분수대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아내는 마치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결혼 전 연애하던 그 시절의 설렘이 다시 느껴졌어요. 쇼핑몰 데이트 이후 둘의 만남 장소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기도 했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으며 드라이브를 나가기도 했죠. 아내는 매번 외출할 때마다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친구 만난다고 하거나 마트 간다고 하거나 병원 간다고 둘러댔어요. 다행히 남편은 아내의 말을 의심 없이 믿어주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존재였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내는 그런 남편의 신뢰가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불륜남을 만날 때의 설렘 앞에서 쉽게 사라져버렸죠. 평일 낮 시간대는 온전히 아내와 불륜남만의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아침 9시에 등원시키고 오후 4시에 하원시키는 그 사이 7시간 중 최소 4, 5시간은 불륜남과 함께 보냈어요. 집안일은 아침 일찍 서둘러 끝내거나 저녁 시간에 몰아서 했습니다. 아내의 생활 패턴은 완전히 불륜남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었죠. 카드 사용 내역에는 점심 식사비와 카페 이용료, 그리고 쇼핑몰 주차비 같은 것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심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육아휴직 중인 아내가 낮에 외출하며 소소하게 지출하는 것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아내가 아이 등원 후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며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라 생각했고 오히려 그것을 권장하는 편이었습니다. 둘의 관계는 감정적 교류를 넘어 신체적 접촉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손을 잡는 것으로 시작됐죠. 테이블 위에서 자연스럽게 손이 닿았고 남자는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아내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따뜻함이 좋았고 오랜만에 느끼는 스킨십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어깨동무를 하기도 했고 영화관에서는 팔짱을 끼기도 했죠. 둘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이제 단순한 친구 관계라고 말하기엔 이미 선을 넘은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비가 오는 오후였습니다. 둘은 평소처럼 점심을 먹고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남자는 비가 그칠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자고 제안했고 아내는 별다른 거부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남자의 차 안에서 둘은 마주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좁은 차 안의 밀폐된 공간은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아내는 그 손을 거부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그 순간 모든 이성이 마비되는 것을 느꼈어요. 결혼한 몸으로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배신인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습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둘만의 시간을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아내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텔을 가자는 이야기였어요. 아내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너무 깊이 빠져버린 상태였고 결국 아내는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스스로에게 단 한 번만이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첫 모텔 방문은 긴장과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카페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한적한 모텔을 선택했어요. 평일 낮 시간대라 주변에 사람도 많지 않았고 주차장도 한산했습니다. 아내는 모텔 입구로 걸어 들어가면서 가슴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죠. 프런트에서는 대면 체크인 대신 무인 키오스크를 이용했고 남자가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아내는 자신이 정말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뒤돌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이후로 모텔 방문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반복됐습니다. 처음에 죄책감은 점차 무뎌졌고 아내는 이 만남에 익숙해져 갔어요. 남자는 매번 다른 모텔을 선택했고 주로 외진 곳이나 사람이 적은 곳을 골랐습니다. 결제는
현금을 사용하거나 남자 명의의 간편 결제를 이용했죠. 아내는 자신의 카드나 휴대폰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시간대도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아이를 아침 9시에 등원시키고 10시쯤 남자와 만나 모텔에 가서 2~3시간을 보낸 후 오후 2시쯤 헤어졌죠. 그러면 집에 돌아가 샤워를 하고 정리를 한 다음 오후 4시에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낮 동안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의심할 만한 증거도 없었으니까요. 아내는 집에 돌아와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남편을 맞이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상을 반복했어요. 남편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으며 대화를 나눴죠. 남편은 여전히 아내를 믿고 있었고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끔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불륜남과 함께 있을 때의 설렘과 만족감이 그 죄책감을 압도했어요. 아내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키지 않았다는 경험이 자신감으로 이어졌죠. 철저한 시간 관리와 흔적 지우기 덕분에 이 관계는 절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남편은 늘 회사 일로 바빴고 아내의 낮 시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있으니 알 리 없었고 주변 사람들도 아내의 비밀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이 이중 생활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믿으며 불륜 관계를 지속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는 일상은 변함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가계부를 정리하던 중 미묘한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생활비 지출이 예전보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매달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씩 더 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가가 오른 탓이라고 생각했죠. 요즘 장 보는 비용도 많이 올랐고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돈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식료품비나 생필품비가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외식비와 카페 이용료가 유독 많이 증가해 있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기 전에 카드 사용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 명의 카드의 최근 석 달치 사용 내역을 출력해서 살펴봤죠. 그런데 거기서 묘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거의 빠짐없이 같은 지역의 식당과 카페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시간대도 일정했습니다.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카페 이용료가 찍히고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식당 결제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다시 카페나 디저트 가게에서 결제가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매주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남편은 가슴 한편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더 있었습니다. 주차비 결제 내역도 눈에 띄었어요. 집 근처가 아닌 다른 지역의 쇼핑몰이나 상업지구의 주차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평일 낮 시간대에 왜 그런 곳까지 가야 했을까요? 아내는 차가 없어서 남편의 차를 쓰는데 남편은 평일엔 차를 회사에 가져가니 아내가 차를 쓸 일이 없었죠. 그렇다면 누군가의 차를 타고 그곳들을 다녔다는 의미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친구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친구를 만난다면 왜 항상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만 만날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주 외식을 할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직접 묻지 않고 조용히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모를 오해일 수도 있으니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대화를 나누는 게 맞다고 판단했죠. 다음 날 저녁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남편은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메신저 앱을 열어보니 최근 대화 목록에서 낯선 이름을 발견했어요. 남자 이름이었고 대화 내용을 보니 상당히 친밀한 톤이었습니다. 내일 봐요. 오늘 즐거웠어요. 같은 메시지들이 오갔죠. 남편은 더 이상 보지 않고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도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죠. 다음 날 남편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탐정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혼자 조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탐정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불륜 패턴이라고 설명했어요. 규칙적인 만남 시간 증가하는 외식비, 설명되지 않는 이동 경로 모두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했습니다. 탐정은 며칠만 미행하면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죠. 남편은 탐정에게 의뢰를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걸까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결혼 5년 동안 아내를 믿어왔는데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고 무엇보다 아이가 걱정됐죠. 아직 3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은 일단 탐정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생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평소처럼 행동하며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게 할 작정이었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전히 평일 낮에는 불륜남을 만나며 달콤한 시간을 보냈고 저녁에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유지했어요. 남편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니 아내는 안심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이 이중 생활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카드 내역을 정리하거나 휴대폰을 확인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비밀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탐정의 미행은 그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탐정은 아내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죠. 아침 9시 아내는 평소처럼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탐정은 어린이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아내의 움직임을 따라갔어요. 아내는 아이를 등원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곧장 카페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그 카페는 남편이 카드 내역에서 확인했던 바로 그곳이었죠. 탐정은 카페 맞은편 건물에서 망원 카메라로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고 아내가 앉은 테이블로 다가가 마주 앉았어요. 탐정은 두 사람의 모습을 꼼꼼히 촬영했습니다. 카페에서 1시간가량 시간을 보낸 후 둘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자의 차에 함께 탄 것이 명확히 보였죠. 탐정은 차량을 따라가며 계속 추적했어요. 둘은 카페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한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제법 있었지만 두 사람은 구석자리에 앉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탐정은 식당 밖에서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식사 중에 손을 맞잡는 모습,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표정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죠.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다시 남자의 차에 올랐고 탐정은 뒤를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쇼핑몰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쇼핑몰은 거쳐가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쇼핑몰 주차장에 잠깐 들렀다가 다시 차를 몰고 나온 두 사람은 외곽 지역으로 향했죠. 탐정은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차는 한적한 도로변에 위치한 모텔 앞에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탐정은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선명하게 촬영했죠. 시간은 오후 1시 30분이었습니다. 탐정은 모텔 근처에서 대기하며 두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2시간 정도가 지난 오후 3시 40분쯤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탐정은 그 모습도 빠짐없이 촬영했죠. 모텔에서 나온 후 남자는 아내를 집 근처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아내는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오후 4시 직전에 차에서 내렸어요. 탐정은 아내가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모습까지 확인한 후 그날의 미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첫날 미행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죠. 카페에서의 만남, 친밀한 식사,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텔 출입까지 모든 과정이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됐습니다. 탐정은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남편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위해 며칠 더 미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목요일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등원시킨 후 카페로 갔고 남자를 만났죠. 이번에는 카페에서 나온 후 바로 모텔로 향했습니다. 식사는 건너뛰고 곧장 모텔로 간 것이었어요. 탐정은 이번에도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특히 모텔 입구에서 두 사람이 함께 걸어 들어가는 장면은 여러 각도에서 찍었죠. 결정적 증거였으니까요. 모텔에서 나올 때는 남자가 아내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탐정은 일주일간의 미행을 마치고 모든 자료를 남편에게 전달했어요. 사진은 100여 장이 넘었고 동영상도 여러 개 확보됐습니다. 남편은 탐정 사무소에서 그 자료들을 받아보며 침묵했습니다. 사진 속 아내의 모습은 낯설었죠.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웃으며 모텔로 들어가는 아내는 남편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의심은 했지만 막상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탐정은 이 정도면 법적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죠.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 모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료를 받아들고 사무소를 나섰어요. 차 안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이는 거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죠.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며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늘 회사 일은 어땠냐고 물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죠. 저녁을 먹는 내내 남편은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내는 여전히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탐정에게서 받은 증거 자료들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평소처럼 생활했죠. 아내와 대화를 나누고 아이와 놀아주며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와 치밀한 준비가 필요했죠. 남편은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예약하고 퇴근 후 방문했어요. 변호사는 남편이 준비해 온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탐정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까지 모든 것을 살펴봤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부터 모텔 출입까지 명백한 불륜 증거가 확보됐으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했어요. 또한 불륜 상대 남성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였죠. 남편은 변호사의 말을 듣고 두 가지 소송을 모두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아내와 직접 대면해서 이혼 의사를 밝히고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재판 이혼으로 가면 되니까요.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어떻게 아내와 이야기를 시작할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냉정하게 사실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가 자고 난 후 아내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기로 계획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그 얼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운 후 남편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남편은 아내 옆에 앉으며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탐정이 찍은 사진들과 카드 사용 내역이 들어 있었죠. 아내는 봉투를 보며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직접 열어보라고 말했어요. 아내가 봉투를 열어 안에 내용물을 꺼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내와 낯선 남자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식당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사진들을 바닥에 떨어뜨렸죠. 남편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라고요. 아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그 남자가 누구인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하나하나 물어봤죠.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은 눈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말라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웠다고, 남편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었다고, 그저 대화 상대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말했죠. 처음엔 정말 친구로 만났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변명이 공허하게 들렸어요. 외로움이 불륜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바쁜 와중에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아내는 그 시간에 다른 남자와 모텔을 드나들고 있었죠.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아내는 울면서 용서해 달라고 빌었지만 남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남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 남자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죠.
아내는 그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마쳤고 소송 준비도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아내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남편은 당장 내일부터 별거를 시작할 것이며 아내가 집을 나가든지 자신이 나가든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당연히 남편이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남편은 다음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이혼 소장이 발송됐고 불륜 상대 남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이 전달됐죠. 아내는 소장을 받아들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정말로 이혼까지 가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나가 친구 집에 머물기 시작했죠. 아내는 혼자 남은 집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결과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불륜 상대 남자 역시 소송장을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기혼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았죠. 들키지 않을 거라 믿었고 설령 들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 소송은 엄연한 민사소송이었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남자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변론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과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모텔 출입 기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죠. 남자는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내의 이중 생활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아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보여줬죠. 매주 정해진 요일에 만남을 가졌고 아이의 등원 시간과 하원 시간을 철저히 계산하며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카페에서 시작된 만남이 외부 데이트로 이어졌고 결국 모텔 출입으로 발전한 과정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됐어요. 아내는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고 부인할 방법이 없었죠. 판사는 아내의 불륜 행위가 명백하며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육권 문제도 다뤄졌습니다. 남편은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해 본인이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아내는 불륜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아이의 엄마라며 양육권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의 부정행위와 도덕적 문제를 고려했죠. 특히 평일 낮 시간 동안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불륜 상대를 만난 행위는 양육 태만으로도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고 아이를 위한 양육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법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남편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제한적인 면접 교섭권만 인정받았죠. 상간남 소송에서도 남편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불륜 상대 남자가 배우자 있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남편의 배우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어요. 수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가져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직장에서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명예를 안게 됐고 개인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때의 쾌락을 위해 치른 대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남자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판결도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은 법적으로 완전히 끝이 났죠. 아내는 위자료를 남편에게 지급해야 했고, 양육비도 매달 부담해야 했습니다. 집은 남편의 명의였기에 아내는 짐을 싸서 나가야 했어요. 아내는 자신이 선택한 행동의 결과를 오롯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를 모두 잃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됐죠. 무엇보다 아이를 매일 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해진 날짜에만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이었어요. 아내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남편은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육아 도우미를 고용했고, 주말엔 친정 부모님의 도움도 받았죠. 아이는 처음에는 엄마를 찾았지만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아이에게 엄마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않았고, 면접 교섭 때는 아이가 편하게 엄마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양육의 중심은 확실히 남편이었고, 아이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남편은 힘들었지만 아이를 위해 버텨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컸지만 아이의 웃는 얼굴이 남편에게 힘이 됐어요. 등원 후 잠깐 들렀던 카페에서 시작된 비밀은 결국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로 끝났습니다. 아내는 순간의 설렘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불륜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죠. 그 선택은 남편과의 신뢰를 깨뜨렸고 아이와의 일상을 빼앗았으며 본인의 삶까지 파괴했습니다. 불륜. 상대 남자 역시 법적 책임과 사회적 불명예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남편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했지만 최소한 아이를 지켰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